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아들을 만난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기적처럼 느껴져요. 사실 저희 부부는 첫 아이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3살짜리 아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웃음이 떠나지 않던 우리 집은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해버렸거든요. 남편도 저도 각자의 슬픔이 너무도 커서 서로를 위로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아이가 병에 걸린 게 누구의 탓도 아니었는데도 그때는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 대상을 저로 택했고 저 역시 그 대상을 남편으로 택했다는 게 문제였죠. 아이가 떠난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서로를 물어뜯고 모든 걸 상대의 탓으로 돌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랬던 우리 부부를 살린 건 다름 아닌 우리 둘째 아들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그 아이였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어린아이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그리고 생일이에요. 그중 생일은 당연 최고의 날이었죠. 그만큼은 뭘 잘못해도 덜 혼나고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걸 마음 놓고 사달라고 조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요, 제 생일날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그날은 제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 아니라 부모한테 버려진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해요. 보육원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육원에 오게 된 건 5살 무렵이었대요. 종점에 도착한 버스 뒷자리에 잠들어 있는 걸 버스 기사 아저씨가 파출소에 데려다 주셨고 밤이 되도록 저를 찾는 사람이 없자 시설에 임시로 보내졌다더군요. 임시 보호기간이 지나도록 제 부모님은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시설에서 살게 된 거예요. 시설 원장님 말씀으로는 몇 살이냐고 묻는 말에 제가 손가락을 5개 펼쳐 보여서 5살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름이 뭐냐는 말에 최수아라고 대답해서 제 이름을 알 수 있었다더군요. 하지만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제 생일은 모르더래요. 그래서 생일은 임시보호소에 들어간 그날을 제 생일로 적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서류상 제 생일은 제가 버려진 날인 셈이었죠. 어릴 때야 그런 사실을 몰랐으니 생일이 되면 그저 좋은 줄로만 알았어요. 보육원 선생님이 케이크도 사주시고 조촐하게나마 생일 파티도 열어주셨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제 생일날 했던 건 아니고 같은 달에 생일이 있는 친구들을 하루 날 잡아서 공동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거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런 생일이라도 신나고 좋더라고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내 생일에 얽힌 비열을 듣고는 그렇게 좋아했던 생일날이 저주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지만요. 비록 시설에서 부모 손이 아닌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자라긴 했지만 제 입으로 고아라는 말을 안 하면 아무도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저는 구김이 없고 밝은 아이였어요. 천성이 그런 건지 아니면 어른들한테 이쁨 받으려고 본능적으로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성격 덕분에 저는 9살이 되던 해 입양이 되었어요. 양부모님은 약사부부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하다가 입양을 결정하게 된 거였죠. 제가 있던 시설에 봉사활동으로 몇 번 오셨던 분들인데 아이들 중 유독 밝았던 제가 눈에 들었던가 봐요. 입양을 결심한 뒤에도 바로 저를 데려갈 수는 없어서 주말마다 시설에 찾아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양엄마와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딱히 저와 말이 통해서 제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남들한테 말 못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넋두리처럼 제게 털어놓았던 게 아닌가 생각해요. 양엄마 말에 따르면 흔히들 결혼을 하면 누구나 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난임이나 불임 가정이 꽤 많다더라고요. 저희 양부모님도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자신들이 입양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다 3년, 4년이 지나면서 불안감은 고조됐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터져나왔대요. 당사자인 부부 사이의 갈등도 문제였지만 그보다는 자신들을 둘러싼 가족들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많았대요. 특히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정도가 심해서 시댁에 갈 일이 생기면 전날부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소화가 안 된다고 했어요. 사실 저를 입양하는 것도 주위에는 숨긴 채 진행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입양이 완료되면 시댁과 연도 끊고 연고 없는 곳으로 이사해서 평범한 가족으로 살고 싶다고요. 구김없이 밝은 저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양어머니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입양 계획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전부터 골마있던 부부 사이의 문제까지 터져나오면서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되셨거든요. 그렇게 제 입양이 불발되었고 이후로도 저는 입양이 되지 못했어요. 입양 시기를 놓친 게 문제였죠. 하지만 그 두 분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두 분은 이혼을 한 이후에도 종종 저를 찾아와 주셨거든요. 두 분이 함께 오는 적은 없었지만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제 생일마다 시설에 찾아와 주셨던 양엄마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재혼을 하셨어요. 상대 남자분이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사시는 분이어서 양엄마는 꿈에 그리던 엄마가 되셨고 그렇게 저는 양엄마와 모녀관계가 될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여전히 그분을 양엄마라고 부르는 건 이후로도 제게 부모의 자리가 필요할 때마다 제 곁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설을 나가게 되었을 때 제가 살 곳과 첫 학기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 주셨고 장학금을 놓쳐서 학비 문제로 휴학을 갈등했을 때도 제 등록금을 내주셔서 휴학 없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양엄마는 저와 한 집에서 살지 않았을 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한순간도 제 엄마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늘 제 결정에 힘을 실어주셨고 제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뒤에서 조용히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딱 한 번만 빼고 말이죠. 수아야, 너 꼭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니? 난 말이지 조금 걱정이 돼.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자리가 아무래도 좀 그렇거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고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양엄마한테 그 남자 집에 인사드리러 갔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그게 마음에 걸리셨던가 봐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너는 어쩜 걱정 하나 없이 사내처럼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부모 잘 만나서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줄 알겠다. 부모 복 없는 너한테는 그게 복이라면 복이겠지? 그때 어머님한테 들은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양엄마한테 했었는데 내내 그 말에 신경이 쓰이셨던가 봐요. 제 딴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서 투정 부리듯 한 말이었는데 괜한 말을 한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 첫 시어머니 생각이 나더라. 임신이 안 돼서 난임 치료를 받느라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때였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 내가 처음 인사 갔던 날 내 얼굴을 보시곤 팔자가 사나운 애라는 걸 눈치챘었다나 뭐라나. 그래서 결혼도 반대했던 건데 기를 쓰고 하더니 이런 꼴을 당하게 됐다고 얼마나 나를 원망하던지 몰라. 애가 안 생긴 것도 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늘 때문이라고 툭하면 그 소리를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더 꼴 보기 싫었어.
애가 안 생긴 게 내 탓만은 아니잖니. 자기한테도 문제가 있는 건데 자기 부모 앞세워서 온전히 내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았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조금이라도 너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집에는 안 가는 게 좋아. 나중에 나처럼 후회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남편이 네 바람막이가 되어줄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말고. 내가 너무 걱정이 앞서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네가 어디 가서든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넌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니까. 양엄마의 진심을 저라고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눈에 콩깍지가 씌인 상황에선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들리지 않게 마련이에요. 다행히도 양엄마의 걱정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이었지만요. 비록 제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그런 것과는 달리 양엄마는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누구보다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혼수도 함께 골라주셨고 예단이며 이바지 음식까지 전부 도움을 주셨거든요. 하지만 양엄마 말대로 처음부터 제게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던 시어머니는 제가 해온 모든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 이걸 예단이라고 해온 거니? 창피해서 주변에 말도 못하겠다. 아무리 부모 없이 자랐어도 요즘은 인터넷만 뒤져도 정도가 수두룩 할 텐데. 그 정도 정성도 없이 이 모양 이 꼴로 해온 거야? 그래놓곤 뭐가 좋다고 생글생글 웃고 있니? 사람 속 뒤집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긴 보고 배운 게 있어야 물건 보는 눈도 생기고 하는 거지. 근본이 없는데 뭘 기대하겠어?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지만 저희 시어머니한테만큼은 예외였어요. 애써 웃고 있는 제 면전에 대고 온갖 독설을 다 퍼부으시니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결혼하는데 10원 한 장 도와주지 않으셨으면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게 많고 불만이 많으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웃긴 건 몇 년 뒤 시누이가 결혼할 때 혼수며 예단을 준비해가는 걸 보니 기도 안 차더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근본 따져가며 보는 눈이 없다고 타박하시더니 정작 어머님이 고르신 예단은 정말 가관이었거든요. 결국 시누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그딴 걸 어떻게 가져가냐고 난리를 쳐서 제가 싹 다 다시 준비해줘야 했어요. 그 일이 있은 뒤로는 시어머니도 제게 안목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못하게 되셨어요. 거기다 제가 시집 온 그해 겨울 아들을 낳자 어머님도 더는 타박을 안 하시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를 보는 재미에 빠져서 못마땅한 며느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으셨거든요. 시어머니만큼이나 저희 아들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제 양엄마였어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니? 천사가 따로 없다. 아유 하고 하품하는 것 좀 봐. 아유 요 녀석이 눈에 밟혀서 내가 요새 약국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번에도 사진 좀 잔뜩 찍어가야겠어. 휴대폰에 저장해둔 요 녀석 사진 보는 게 요즘 내가 사는 낙이잖니. 우리 아들이 하품하는 것부터 똥기저귀 가는 거, 배고파서 칭얼대는 거 등등 거의 모든 행동을 다 사진에 담아가셨어요. 길 가다 자꾸 예쁜 것만 보면 우리해준다고 사오시고 신발에 속옷에 한복까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한보따리를 가져오셨죠. 그것도 죄다 비싸고 좋은 것들로만요. 그래서 이제 그만 사오시라고 그랬더니 예, 내가 애들도 다 키운 마당에 내가 돈 쓸 데가 어딨니? 나한테 기쁨 주는 우리 손주인데 이 정도 못 해주겠어? 요 녀석 대학도 내가 보내줄 거야. 유학도 보내주고 첫 차도 내가 사줄 거라고. 수아 너한테 못 해준 거 네 아들한테 다 해줄 생각이니까 거절하지 마. 내 욕심이고 내 만족이니까. 알았지? 제게 친정엄마가 있다고 해도 양엄마처럼 잘해주시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저희 부부도 그렇고 양엄마도 그렇고 요 작은 녀석 하나 덕분에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주 낳아줬다고 이제는 어엿한 며느리 대접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더는 시어머니 독설을 안 듣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섣부른 바람이었나 봐요. 폭풍 전 고요처럼 한동안 잠잠했던 날들이 지나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당시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다시 일을 시작했던 때였어요. 3년 넘게 경력이 단절된 터라서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 한창 바쁜 때였죠. 제 딴엔 일도 육아도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살림만 하던 때보다는 아이한테 신경을 덜 쓰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워킹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떼쓰는 아이를 떼어놓고 출근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런 걱정은 없었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들 좋은 분들이라서 우리 아이도 어린이집 가는 걸 기다릴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무렵이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얼른 받았더니 글쎄 우리 애가 고열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 있죠. 그 길로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서는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도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열은 떨어지지 않고 아이 몸에는 수포까지 오르더니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모든 게 마치 꿈 같았어요. 평소 어디가 아팠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냐고요. 여보, 우리 수빈이 죽은 거 아니지? 그럴 리가 없잖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열이 났을 뿐인데 어떻게 애가 그렇게 떠나? 이 병원에 잘난 의사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열 좀 났다고 애를 죽게 만드냐고. 난 못 믿겠어. 우리 수빈이 금방이라도 깨어날 것 같단 말이야. 헛개비처럼 축 늘어진 남편을 흔들면서 악을 쓰고 소리쳐봤지만 죽은 아들이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아들의 죽음도 믿어지지 않는데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장례식이 진행됐고 시누이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달려온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년아, 이 박복한 년아, 재수온 붙은 이년 팔자 때문에 생때 같은 내 손자가 죽은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부모한테 버림받은 재수없는 년을 우리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다고. 살려내라 이년아. 내 손자 살려내. 시어머니는 손자 잃은 슬픔을 제게 포악한 욕설로 잊으려 했어요. 저는 어리 빠진 얼굴로 시어머니의 욕설과 주먹질을 고스란히 받아낼 뿐이었죠. 장례식장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내는 시어머니 목소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어머님 말씀대로 내 팔자가 사나워서 내 자식 잡아먹은 건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장례식장 담당자와 장례 절차 설명을 듣고 안으로 들어오던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시어머니의 욕바지가 된 저를 보고는 달려와 소리쳤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자식 잃은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엄마 아니어도 이 사람 며칠째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살아요. 산 송장처럼 숨만 겨우 쉬고 산다고요. 힘든 걸로 치면 우리 수빈이를 10달 동안 품었던 이 사람이 힘들지 엄마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내 아내 좀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수아한테 전화하면 그때 나 엄마랑 연 끊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저를 일으켜 세워 장례식장 안쪽에 자리한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양엄마를 불러 저 좀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무슨 정신으로 버텼는지 모를 아들 장례식이 끝나고 납골당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양엄마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그러더군요. 수아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요. 이러다 이 사람까지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어머님께서 수아 곁에 서 있어주세요. 제발 우리 수아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자식 잃고 아내까지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은 울먹이며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뿌리치지 못했던 양엄마는 그날 밤 바로 옷가방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제 그림자처럼 24시간 제 옆에 붙어서 저를 씻기고 먹이셨죠. 안 먹겠다고 투정을 부리면 호통을 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제 입에 먹을 걸 넣어주셨어요. 잠도 늘 저와 한 침대에서 주무시면서 제가 몽유병 환자처럼 침대에서 빠져나가면 어김없이 쫓아와 저를 끌어안고 등을 쓸어주셨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양엄마의 다정한 목소리에 그제야 정신이 든 저는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그럴 때마다 양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 바람에 저는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버렸고 한 번 터진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급기야 어깨까지 들썩일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죠. 양엄마는 그런 저를 꼭 끌어안고는 등을 쓸어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참지 말고 실컷 울어. 엄마가 옆에 있어 줄 테니까. 눈치 보지 말고 울어버려.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도 말고 절대로 네 탓도 하지 마. 괜찮아. 다 괜찮아. 그때 양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이지 그 순간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흘 가까이 집에서 저를 돌봐주신 양엄마 덕분에 저는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요. 캄캄한 터널을 걷는 것 같은 시절을 양엄마 덕분에 잘 넘길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 아이를 잃은 이후로 좀처럼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신우이가 시댁에 애를 데리고 올 때면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신우이 애보다 조금 더 컸겠지? 내 아이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겨있을 때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타박이 시작됐어요. 지 자식도 못 지키는 게 청승은 왜 떨어? 네가 그렇게 재수없이 구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 아니냐? 아휴, 이러다 우리 집 대 끊어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내 딸은 남의 집 장손도 잘 낳아줬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집 며느리는 지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원? 나는 네 나이 때 밭일에 집안일에 내 할 일 다 하면서도 아들 딸 낳아 키우고 시부모 부양까지 했다. 근데 넌 뭐 하는 게 있다고 생떼 같은 자식을 잃어놓고도 다시 애 낳을 생각을 하네. 정 네가 못 낳겠으면 우리 승우더러 밖에서라도 애 낳으라고 그래라. 이때다 싶었는지 어머님은 돌림노래처럼 끊임없이 잔소리를 이어가셨고 참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말을 끊었어요. 그게 무슨 말 같자는 소리예요. 내가 왜 밖에서 애를 낳아와요? 애 안 생기는 게 이 사람 탓인 줄 알아요? 다 내 탓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아내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겨우 버티고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엄마는 볼 때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나도 수아도 이 집에 발길 끊을 거예요. 남편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어머님은 이후에도 틈만 나면 애 문제로 저를 타박하셨고 결국 남편과 저는 극단의 결정을 내렸어요. 입양을 하기로 한 거였죠. 양엄마의 권유로 제가 자란 시설에 가서 종종 아이들을 볼보곤 했는데 그 아이들 중 유독 제 눈에 밟히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세상을 떠난 아들과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인데 생김새는 달라도 이상하게 우리 아들을 떠오르게 했어요. 뭐랄까, 마치 처음부터 우리 부부한테 와야 할 아이 같았다고 할까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서 입양을 진지하게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어머님이 애 안 낳는다고 타박까지 하시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원장님께 말씀드려 입양 의사를 전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 아이를 집에 데려올 수 있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가능한 나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 집이 낯설었는지 어색해하는 것 같았지만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재민아, 사실은 말이야. 엄마도 재민이가 자란 시설에서 자랐어. 재민이 나이에 좋은 양부모님한테 입양될 뻔하기도 했었고 물론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때 양엄마와는 아직도 엄마랑 딸처럼 지낸다? 우리 재민이가 지금 당장은 엄마 아빠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낯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이 편해질 거야. 엄마도 재민이랑 같이 노력할게. 저 또한 어릴 때 느껴봤던 심정이기에 재민이의 마음이 어떨지 대략 가늠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밤에 잠도 같이 자고 가급적 칭찬과 스킨십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도 조금씩 제가 편해졌는지 처음엔 행동할 때마다 자꾸 눈치를 보던 아이가 이제는 제 방에 있는 장난감이며 책, 옷가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자신의 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부와도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저희 양엄마와도요. 양엄마는 저희 부부가 입양하기 전부터 함께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 아들과도 꽤 친한 사이였거든요. 어떨 때 보면 저희 부부한테 하지 못하는 비밀 얘기도 저희 양엄마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양엄마가 집에 오셔서 재민이랑 함께 놀아주고 계셨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월패드를 보니 시누이더라고요. 좀처럼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이 없던 시누이의 방문이라서 좀 의아했어요. 평소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어도 그 못지않게 제게 적대적이던 시누이가 그날은 웬일인지 꼬랑지를 팍 내리고 제 앞에서 살살 기지 뭐예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엄마가 재민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자 대뜸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오키 언니, 나 돈 좀 빌려줘요. 우리 그 이 직장 그만두고 나와서 회사 차리겠다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요즘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와서는 친정에 가서 돈 구해오라고 들들 볶는다니까요. 안 그래도 친정이 기운다고 평소에도 무시하는데 이젠 그이까지 나서서 처가덕 좀 보자고 난리네요. 엄마한테 말해봤자 돈 나올 구멍은 없고 별 수 있나요? 올케 언니한테 부탁할 밖에. 아가씨, 사정은 딱하지만 저희라고 형편이 되나요? 저도 그이도 일반 회사원일 뿐이잖아요. 도움 못 돼서 미안해요, 아가씨. 그러자 시누이가 양엄마와 재민이가 있는 방 쪽을 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언니 양어머니 말이에요. 강남에 건물도 가지고 있다던데 언니가 나 대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언니가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그 은혜 절대 안 잊을게요. 엄마가 재빈이 입양했다고 툭 하면 뭐라고 하는 것도 내가 중간에서 다 막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언니 나 좀 도와줘요. 저희가 신혼 때부터 살던 전셋집을 나와 지금 사는 아파트를 살 때 이미 양엄마의 도움을 받았던 터라 또다시 돈 문제로 신경 쓰시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시누이라면 돈이 있어도 안 빌려주고 싶은 심정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애처럼 울먹이며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시누이 남편이 회사를 차렸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잘됐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에 돈 안 빌려준 걸로 시누이가 한동안 못살게 굴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웬걸?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오히려 제게 살갑게 굴더라고요. 어머님이 제게 한 소리 하시면 자기가 나서서 말을 끊기도 하고 가끔은 어머님 들으시도록 제 칭찬도 하고 말이죠.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생각했어요. 하도 신기해서 일이 잘 풀리니까 마음도 유해진 건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시누이가 제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머님 심부름을 하느라 남편 없이 재민이만 데리고 시댁에 가게 됐는데 마침 거기에 시누이랑 시누이 딸이 와 있더라고요. 시누이 딸 생일이라서 어머님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려고 왔다더군요. 모르면 모를까 시누이 딸 생일이라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그래서 용돈이라도 주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마침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카드를 쓰거나 땡땡페이를 주 사용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일이 드문데 다행이다 싶었어요. 따로 봉투는 준비가 안 돼서 시누이 딸을 불러 손에 돈을 쥐어주었어요. 예림아, 오늘 생일이라며? 이걸로 예림이 가지고 싶은 거 사.
예림이 생일인 걸 몰라서 선물 못 사와서 주는 거야. 생일 축하해. 신우이 딸은 멀뚱히 저를 바라보다가 지 엄마한테 가서 제가 준 돈을 툭 던져줬어요. 신우이가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애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이가 빈말이라도 뭘 애한테 돈을 다 주고 그러냐고 할 줄 알았는데 글쎄 제가 있는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며 그러지 뭐예요. 누굴 거지 새끼로 알아. 내가 돈 좀 빌리러 갔었다고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지? 당장 우리 예림이한테 사과해. 사과하라고. 신우이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처음엔 신우이가 뭔가 오해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준 돈 액수가 적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5살짜리 아이한테 5만 원 용돈 준 게 그렇게 적은 액수인가요? 신우이가 난리를 치자 시어머니까지 달려와 모녀가 쌍으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결국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선에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우이가 울면서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지 뭐예요. 올케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잠깐 눈에 뭐가 씌었었나 봐요. 내가 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네 어머니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빌려주신 돈 당장 돌려달라고 하시면 저 그이한테 이혼당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네? 알고 보니 처음 우리 집에 돈을 빌리러 왔던 날 저희 양엄마가 신우이 사정을 듣고는 따로 연락을 하셨던가 봐요. 입양 문제로 시어머니한테 공격당하는 게 마음에 걸렸던 양엄마는 신우이한테 저 좀 돌봐달라는 조건을 걸고 3억을 이자도 없이 빌려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자기 딸한테 용돈 5만 원 줬다고 제 뺨까지 떼인 걸 알고는 당장 돈 돌려달라고 연락을 하신 거 있죠.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양엄마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게 참 우리 재민이를 통해서 아셨더라고요. 외할머니가 고모가 엄마 괴롭히면 말해달라고 그랬어. 외할머니가 혼내주신다고. 그때 고모가 엄마 막 때렸잖아. 그래서 내가 외할머니한테 말해줬지. 초롱초롱한 눈으로 또박또박 말하는 재민이를 보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 어린 게 엄마를 지키겠다고 외할머니의 간자노릇을 했다는 게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울컥한 거 있죠. 결국 양엄마는 신우이한테 빌려줬던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으셨어요. 그 바람에 이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신우이는 다행히 이혼은 면했지만 시댁에서 찬밥 신세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제가 시댁에서 신우이와 어머님한테 당한 일을 재민이를 통해 전해들은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시댁과 연을 끊어버렸어요. 이런 사정을 다 들으신 양엄마는 제게 그러시더군요. 전직약사인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네 신우이한테 3억이나 빌려줬는지 아니? 나 강남에 건물 있거든. 강남 알짜배기 땅에 있는 그 건물 말이야. 내가 어떻게 얻었는지 알아? 재혼하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나를 불러 그러시더라. 내 배로 애 안 낳고 전처 자식 둘 잘 키워주면 자신 소유의 강남 빌딩 내 앞으로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애를 못 갖잖니. 안 낳는 거나 못 낳는 거나 어쨌든 간에 시어머니 소원 들어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입 꾹 다물었지 뭐. 세상 참 재밌어. 첫 번째 시어머니는 내가 애 못 낳는다고 날 내쫓아냈는데 두 번째 시어머니는 애 안 낳는다고 건물까지 주시니 말이야. 인생은 살고 볼 일이다. 안 그러니? 양엄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 역시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양엄마와 같은 처지라서 그런가 봐요. 어릴 때 막연히 기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면 홍해가 쩍 갈라지거나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걸 떠올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기적이란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가 필요했던 아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되고 사랑을 쏟을 자식이 필요했던 우리 부부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것. 그게 바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온기에 기대 살아갈 의미를 찾았으니 이보다 멋진 기적이 또 어딨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 같은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